이번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모델과 그 중에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익 모델, 수익 모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있는데 사실 앞에 이라는 인터넷 기반이라는 거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모델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관한 사업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의 유형과 판매 방식 결합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이랬는데, 자, 주체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자, 이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관련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큰 게 소비자죠. 소비자.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C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해서 B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있습니다. 정부. 정부는 이제 기업은 보통 영리단체고 정부는 비영리단체, 가버먼트, G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소비자가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걸 C2C라고 합니다. C2C.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자, 기업과 기업 사이에 거래할 수 있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라고 하죠. B2B. 자, 기업이 어떤 경우는 정부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한테 조달할 수 있죠. 그래서 B2G, 또 정부가 기업한테 어떤 거를 주거나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2G,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과 소비자가 가장 흔한 케이스죠. B2C, 또는 소비자가 기업한테 뭘 제공할 수 있습니다. C2B.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 C, G의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누가 누구한테, 그래서 앞에의 서브젝트, to, 그 다음에 뒤에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하고 이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 비즈니스, B2C, C2B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 사이에, 특히 개인이라는 게 소비자 사이에 상품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검색하고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이전에 이제 이런 전체가 상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이걸 B2C, C2B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증권 사이트 공원, 여행 예약, 인터넷 방송 등등입니다. 여기에는 취급하는 상품은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죠. 여러 가지 지적 재산물,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지는 여러 가지 많은 소비재 상품들, 컴퓨터 등등 이런 물리적 제품과 디지털 제품 상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상거래하는 과정을 보면, 자, 소비자가 어떤 회사하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죠. 자, 거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인증센터를 통해서 사용자도 인증하고 이 본사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진짜 11번가야? 이게 가짜 사이트 아니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본사도 인증을 해야 되죠. 사용자 인증, 판매자 인증을 다 해주는 인증센터가 있고, 그때 이제 인증하는 방법이 인증서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생체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자, 거래 요청을 하고 거래 요청이 돼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돈을 지불하죠. 그럼 이제 또 이게 신용카드 관련된 거죠. 카드 번호를 주면 그 카드 번호를 본사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 조회하죠. 진짜 이게 유효한 카드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물류회사한테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죠. 물건을 창고에 있는 데 물건을 배달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배달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2B,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죠. 그래서 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보면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을 주로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공급한 물건을 가지고 또 판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제품의 공급과 조달을 위한 거래소,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B2B를 위한 사이트가 되는 거죠. 되게 수직적 산업 제휴 포탈 그랬는데,
수직적 산업태라는 이야기는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다음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또 가공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그 중간중간이 기업과 기업 사이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B2B 사이트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개하는 정보 사이트죠. 그래서 웹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EDI라고 말씀드렸죠. 전자문서 교환. EDI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2B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즘 다 이제 웹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기업과 기업 사이의 상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EDI는 이제 웹이란 모든 사람이 쓰는 인프라가 아니라 주로 특정 기업과 기업 사이의 전속망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주문 정보, 그 다음에 뭐 이런 물류 정보 이런 것들을 송장을 주고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EDI도 지금 이제 표준화된 형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 전달도 굉장히 쉽고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EDI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웹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B2B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정보 사이 이루어지는 거가 이제 B2G, G2B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사이 이루어지는 건데 B 대신에 G가 들어간 거죠. 정부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비영리죠, 비영리. 때에 따라서는 정부도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부에 납품하거나 또 정부가 어떤 기업의 어떤 거를 물건을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바로 B2G, G2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소비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와 소비자의 소비자는 뭐냐면 국민입니다.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이죠. 그래서 이제 G2C, C2G죠. 행정기관에서 밑에 보시면 뭐 국세청에서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부 24의 민원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걸 정부가 역시 국민들한테 응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G2C, C2G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자 간의 직거래죠. C2C. 이 C2C가 가능할까? 그러면 소비자 간의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경매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요즘 뭐 벼룩시장 가운데서 많이 쓰는 게 당근마켓 이런 거죠.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올려놓고 소비자가 직접 사가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C2C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라든지 온라인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커스터머가 커스터머하고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사이트죠. 그래서 그게 이제 C2C 이 비즈니스 사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B2B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 아무래도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가 규모가 크죠.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거래 절차나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의 교환 방식들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프레임워크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네트워크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간에 거래하거나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맞춰야 되는 틀을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370페이지 보시면 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6가지가 나와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절차에 관한 그 표준화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 용어 규칙.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때 어떤 용어들을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써야 되는 용어에 대한 규칙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규칙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서비스는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접근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전자거래 계약 규정이 있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다. 실제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371페이지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이나 공동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직접 만든 건데 로제타넷, 비즈토크, CXML, CML 등이 그렇고요. 비상업적인 목적,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만든 표준이 EBXML, 오아시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토크라든지 EBXML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에서 특히 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이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우리는 EBXML을 따릅니다. 우리는 비즈토크를 따릅니다. 우리는 로제타넷을 따릅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느 회사가 말할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특정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자기들이 다른 회사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양식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지키고 있으면 저희랑 쉽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B2B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한번 대표적인 뭐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직접 수입 방식이죠. 이거는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일상적인 이 비즈니스 그러면 되게 이 직접 수입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판매를 한 공급자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이제 지출을 하게 되죠. 그 지출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생산하는 데 들어갔던 생산 단가를 뺀 나머지를 이제 이윤으로 해서 버는 거죠. 이게 직접 수익 방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비즈니스가 되기 전에도 일반 시장에서의 모델이죠.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떼온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전시하고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물건을 팔면서 그 파는 거에 따른 이윤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에 보시면 이제 일상의 오프라인하고 똑같습니다.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팔 수 있는 데들이 입점할 수 있는 쇼핑몰 상태로 해서 파는 게 있고요. 한 가지 품목.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 회사가 그릇을 팔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여는 거죠. 단일 품목 전문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중심 판매형 사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식 운영 쇼핑몰, 단일 품목 전문점 이렇게 열었고요. 백화점식 쇼핑몰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지마켓, 뭐 11번가 이런 등등이죠.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백화점을 운영하던 업체가 기존에 그러한 오프라인상에서의 백화점이나 유통망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인터넷상에 그대로 옮긴 겁니다. 또 내지는 이제 홈쇼핑, 텔레비전 기반의 홈쇼핑을 했던 업체들이 기존의 고객들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뛰어들어서 그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뭐를 샀는지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타겟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일 품목 같은 경우는 대개는 하나의 품목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백화점에 없는 물건, 그 다음에 대개는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지만 단일 품목 전문점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겠죠. 자, 간접 수익 방식은 뭐냐면, 자, 이건 흔히 이제 광고를 통한 수익 방식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뭘 얻기도 하는데 이걸 지불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사실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연결해 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주로 이제 온라인 브로커가 얻는 수익 방식이 간접 수익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너 광고죠. 배너 광고. 자, 배너 광고를 통해서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로 인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 광고를 본 소비자가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하게 되는 기업주죠. 기업주들이 주로 이 광고에 따른 광고비를 제공을 해서 수익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광고 기반의 수익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죠. 인터넷 유튜브 상에 동영상을 올리고
심지어 방송도 하죠. 방송도 합니다. 방송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광고가 나가죠.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배너 광고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기업으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를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유튜버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에 의한 수학 체증 효과라는 건데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배너 광고는 효과가 높죠. 다르게 표현하면 좋아요 클릭이 많을수록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유튜버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바닥에 간접 수익 방식인 배너 광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너 광고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게 스폰서십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겠지만 블로거 중에서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아주 광고성 블로그를 잘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마치 배너 광고는 아닌데 회사에서 대놓고 광고 안 해? 라고 말할 정도로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보통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기사처럼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처럼 쓰기도 하고요.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블로그로 쓰는 거죠. 블로그로. 광고주가 특정한 사이트의 한 페이지를 후원하거나 단기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아예 프로모션 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잡지나 신문이나 사이트 중에서 마치 기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박스 기사처럼 게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제 클릭하면서 광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폰서십 배너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통 간접 수입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접 수입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웹메일 같은 무료 메일도 그렇죠. 도대체 메일 회사들은 뭘로 먹고 살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한메일들은 뭐로 먹고 살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광고에 노출되는 걸 통해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광고만을 하지 않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사이트 가입을 하죠. 가입하면 자기네 이메일들이 어느 사이트에 계정으로 사용되는지를 추적해서 그 사람이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를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의 성향 자체가 굉장한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NS 같은데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을 해주죠. 각 포털의 카페 같은 거 다 무료로 카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페에 가입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카페라는 게 연령이나 직업이나 거주 지역이나 취미 등의 어떤 공통된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대상을 삼아서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역시 간접 수익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간접 수익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끼리 배너 광고를 교환하는 거죠. 교환해서 이 교환했던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일정하게 지불해주는 방식인데 아예 이제 아마존의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 사이트들을 모아서 끌어다가 쓰는 비율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아마존의 어소시에이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들을 집어넣고 거꾸로 광고를 자기가 끌어다가 사용자들이 많은 쪽에 배치해줘서 많은 사용자가 있는 쪽에다가 이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광고를 연결시켜주면 그걸 사람들이 클릭할 거 아니에요? 클릭하는 순간에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는 건데 무상 배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이게 미끼죠, 미끼.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고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무상이니까 사용자 그룹이 많아지죠. 많아지다가 야 이제는 내가 돈을 좀 주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주고 높은 버전의 고급 버전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상 프로그램 배포하는 것들은 이제 뭐 쉐어웨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돈을 받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드웨어는 아예 무상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앱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인앱 구매, 앱을 사용하는 도중에 이제 구매하십시오라고 유도하는 게 있고요.
구매하지 않아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그 앱 회사에서 어떻게 수익 모델을 삼냐면 광고 모델을 삼습니다. 광고 계속 나오죠. 광고가 계속 나오는 앱을 네가 쓸 거냐, 광고가 없이 그냥 돈을 내면서 쓸 거냐. 그렇게 이제 간접 수익 방식과 직접 수익 방식을 이제 겸하는 그런 모델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이 비즈니스에서 쓰고 있는 아까 잠깐 이제 네트워크에서 수학학적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 비즈니스에서 지금처럼 광고가 뜨게 됐고 이 비즈니스가 옛날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서 각광을 받고 있느냐, 법칙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하죠. 먼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가 있기 전에 있었던 법칙인데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자, 20%의 소위 말해서 그 상위 계층이 이탈리아 부 전체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걸 조셉 듀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죠. 연도를 보시면 조셉 듀란이라는 사람이 파레토의 주장을 그대로 전통 경영학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판매량, 어떤 상품의 판매량 보시면 실제 판매량이 한 80%, 20% 이게 이제 머리고 이게 꼴인데 우수 고객 한 20%가 전체 판매량이 80%를 차지합니다. 잘 팔리는 상품 보시면 이제 매출의 80%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출액의 80%가 소수의 고객 20%가 매출의 80%를 보통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머지가 이제 20%를 점유하는 거죠. 이 80대 20의 법칙이 뭐냐면 8대 2 법칙, 2대 8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보문고에 책을 전시해 놓으면 베스트셀러가 있죠. 베스트셀러라는 게 전체 책 가운데서 불과 20%도 안 되지만 그 20%도 안 되는 거가 교보문고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팔리는 책들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죠. 베스트셀러 코너를 만들어줍니다. 인문 분야, 사회 분야. 자, 그게 뭐냐면 거기에 놓여 있는 책들이 교보문고의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안 팔리는 책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찬밥추구이죠. 그게 어디에 꼽혀 있는지, 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제 신경을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그 책을 사봤자 자기 수익의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책의 80%의 책들은 잘 안 팔린 책이고요. 그 책은 전체 수익의 20%밖에 기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가 되면서 바뀐 거예요.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팔리지 않았던 20%의 책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검색하기 시작하죠. 검색하면서 이 책 재밌겠네? 사야겠다. 옛날 서점에 갔을 때는 잘 팔리는 책 사기도 급급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잘 안 팔리는 책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사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터넷상에 사서 보다 보니까 이게 무시할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역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역파레토의 법칙.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이제 꼬리가 긴데 롱테일이라고 하죠.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사소한 80%가 20%의 핵심 소수의 가치 창출보다 더 많은 걸 창출한다는 거죠. 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꼬리를. 이게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 와이드 잡지 2004년도에 처음 제시했던 건데 롱테일 법칙.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개미 부대, 그 개미 부대를 무시할 수 없다. 이 개미 부대가 조금씩 사는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실제로 영향을 준다. 아마존이 원래는 이제 도서 판매하는 인터넷상에서 도서 판매하는 기업이었는데 잘 팔리는 책과 잘 팔리지 않는 책이 옛날에는 오프라인 때는 잘 팔리는 책이 중요했죠. 근데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잘 팔리지 않는 방대한 양의 책들이 매출에 많이 점점점 기여하게 되더라. 그게 이제 이 비즈니스의 어떤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법칙이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칼프의 법칙. 통신망의 가치는 사용자 수에 비례제곱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사이트나 어느 웹페이지에 가입자나 팔로워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사이트의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어떻게 높아지냐면 가입자 수가 10배가 되면 그 사이트의 가치가 10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는 10배의 제곱, 100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거는 통신망의 가치는 사용자 수에 제곱 비례한다가 이게 메칼프의 법칙이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많은 SNS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게 메칼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에 보시면 페이스북, 유튜브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구분이 됩니다. 옛날엔 동영상 서비스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순서로 소셜 네트워크들의 어떤 가입자들이 올라가 있죠.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색은 가입자 수고요. 가입자 수. 전 세계에 있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수. 밑에 주황색인가요? 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제 방문자 수입니다. 보통 가입자 85%보다 활성된 사람 숫자가 적죠. 가입해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보세요. 유튜브는 79%보다 가입도 안 하고 쓰는 사람이 더 많죠. 86%.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좋은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스카이프, 스냅챗. 자, 우리나라 기업이죠. 라인, 일본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이버가 만든 라인이 그나마 1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텀블러, 위챗, 바이퍼, 핀트레스트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브랜드라는 브랜드 가치를 따지는 회사에서 전 세계의 랭킹을 매겼어요. 그 기업의 가치를 보시면 이제 코카콜라도 있죠. 코카콜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잠재 가치를 매겼더니 1위가 애플, 2위가 구글, 3번이 아마존, 4번이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5번이 코카콜라고요. 6번이 삼성, 토요타, 벤츠, 페이스북, 맥도날드, 인텔, IBM. 자, 보시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여기 애플, 뭐 구글, 아마존 이거 전부 다 이 메칼프의 법칙을 잘 따르고 충성되게 전략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즈니스는 앞으로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곳이 당연히 몫이 좋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도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비즈니스의 그 모델과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